최근 외국인 2명이 경기도 평택의 한 환전소를 털었는데 일당 2명 중 1명이 이 범행 직후에 해외로 달아나서 수사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오늘 프레스룸 라이브는 사건 사고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이 사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환전소에서 두 사람이 가방을 들고 잽싸게 나와가지고 차를 타는 걸 목격했는데 바로 아주머니가 나와가지고 강도라고 그래서 걔를 신고를 해라. 워낙 빠른 시간에 출국을 했기 때문에 범행 이후에 거의 바로 이제 공항으로 갔다고 보여지거든요. 민지수 기자, 조금 전에 영상에서 여기도 있네요. 이 2명이 차 타고 확 도망가는데 이 사람들이 외국인 강도죠? 그렇습니다. 이 환전소에서 현금 8,000달러, 우리 돈으로 1,000만 원가량의 돈을 훔쳐 달아난 외국인 강도단입니다. 두 사람 타지키스탄 국적이라고 하는데요. 네. 경찰은 2명 중 1명을 어제 새벽 인천공항에서 붙잡았습니다. 출국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나머지 1명은 끝내 붙잡지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범행 당일 오후 4시쯤에 인천공항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으로 도망을 친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 범행 4시간 반 만에 출국을 해버린 겁니다. 경찰은 범행하기 전에 이들이 미리 비행기표를 사두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승전 의원님, 이 사람들이 이용했던 지금 요 차 나온 요것도 훔친 거였고 또 공항까지 이동했을 때는 또 다른 차 타고 또 이동했다고 하고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했던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민 기자가 이야기했다시피 11시 50분에 환전소 탁 틉니다. 뜨고 난 다음에 약 2시간 후에 인천공항에 딱 도착해서 4시 35분 비행기를 타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정광석화같이 범행을 하고 인천에 가서 다른 나라로 날아가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적인 범죄였는데 첫 번째 저 SUV 차량 훔쳤습니다. 훔쳐가지고 그 범행 현장까지 오고 범행 현장에서 저 자동차를 타고 달려가요. 달려가고 난 다음 어디로 가는가 하면 화성시 향남읍으로 갑니다. 향남읍에 가서 다른 자동차로 또 갈아탑니다. 갈아타서 그 이후에 한 차례 더 어떤 그 자동차를 바꾸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차량으로 갈아타면서 한 번에 혼선을 주고 그 다음에 또 조력자들을 만납니다. 조력자들을 만나서 또 이들의 차를 타고 공항으로 가는 거니까 차량이 3번 바뀌는 거죠. 첫 번째 훔친 차량, 그 다음에 향남읍에서 갈아탄 차량, 그리고 조력자들의 차량을 타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사실상 경찰의 입장에서는 정말 범죄가 일어난 게 1분 20초거든요. 1분 20초 만에 범죄를 딱 하고 공항에 가서 준비된 어떤 비행기표로 출국하는 걸 막지는 못했다라고 하는데 조금 이따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범죄 과연 이대로 냅둬도 될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범인들이 뛰어다니는데 경찰은 걸어 다녀야 될까? 그리고 그 범인들은 날아다니는데 이렇게 경찰은 뛰어다녀야 할까? 왜 경찰은 이렇게 범인들보다 언제나 한 발자국 뒤에 늦게 기다리고 있어야 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훔친 차 타고 도망갔고 또 저기 가다가 준비해놓은 차 타고 공항 가고 비행기표는 이미 끌어놨고 이거 경찰 그래 한번 잡아봐라 어디 한번 잡아봐라 이런 거죠 이거? 저는 두 가지 기분 나쁘다고 하면 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서 이 범행을 저질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저는 범죄자를 비난하고 싶은데 또 괜히 비난했다가 또 인권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수사가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예, 아니니까요. 그래서 분명히 제가 봤을 때 경찰보다 자기들이 더 뛰어나서 도망갈 수 있다는 확신은 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량을 훔치고 다른데 영화에 나오는 거 똑같잖아요. 중간에 차량을 갈아타고 조력자 3명이라고 나오는데 공항에서 돈을 갖고 나가면 우리가 10,000불 이상 갖고 나가면 분명히 이렇게 체크 당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조력자들하고 함께 저런 행동을 했을 것 같은데요. 경찰의 입장에서는 그 조력자가 누군지 반드시 찾고 그다음에 돈을 A라는 사람이 만약에 못 갔다면 잡혔다면 나머지 사람이 얼마의 돈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1,000만 원 중에 일정 부분 국내에 돈이 아직 잠겨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들여다봐야 된다. 제가 아까 1분 20초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히 면식범이겠죠. 그 장소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 알고 있지 않는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빨리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전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안전망을 우리는 반드시 지금 체크해야 됩니다. 여기서 한번 범죄가 발생했다면 다른 환전소에 똑같은 범행이 일어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쳐다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환전소에 좀 이렇게 위험 요소가 있는지 지자체 경찰뿐만 아니라 국가경찰에서는 좀 들여다봐야 되고 환전소 자체도
좀 이런 부분을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지수 기자, 이 사건 보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대전 신협 강도 사건 이것도 생각이 나네요. 맞습니다. 이 도주 출국이라는 단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범행 나흘 만에 용의자 신원을 특정했지만 이미 해당 남성은 베트남으로 출국한 상태였습니다. 맞아요. 이 경찰은 범인 특정에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를 설명했는데 좀 전에 신입 다른 강도처럼 범행했을 오토바이를 사전에 2대나 훔쳐서 범행 전후 각각 따로 사용했고 각각 범행 때마다 옷과 마스크 이런 것들을 갈아입음으로써 뭔가 경찰에게 혼선을 줬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범인이 도망칠 때까지 신원 특정도 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에 경찰들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승희 의원님, 참 공교롭게도 범행 후에 해외로 도피하는 사건이 연달아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같이 형사정책을 만드는 사람은 범죄를 어떻게 예방할 것이냐. 예방하고 난 다음에 예방이 안 되었다면 발생한 범죄를 어떻게 진압할 것이냐. 네. 이 두 가지가 저희들의 어떻게 보면 목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범죄를 예방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예방해야 되겠죠. 그 당사자들이 예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환전소와 이런 어떤 은행 같은 경우에는 현금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현금이 존재하는 장소는 바로 외국으로 갈 수 있어요. 우리가 금은방을 들면 그게 장물애비에게 그 금은방에 있는 물건을 귀금속을 팔아야 그 돈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일정 부분 기다려야 되는 시간인데 현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바로 신속하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현금 갖고 일을 해야 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대로 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 요거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언제나 그 근처에는 지금 우리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치안의 문제겠죠. 방공과 순찰을 좀 적극적으로 늘려야 될 거 아니냐. 그 범인들이 이 사람, 이 경찰이 언제 어떤 시간에 어떠한 방법으로 순찰과 방범하는지를 모르면 타겟팅을 하시고 있는 시간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방법을 하면 그 시간 바깥 시간에서 들어가서 1분 20초 만에 훔칠 수가 있는데 오늘은 11시, 내일은 뭐 12시, 모레는 아침 뭐 10시 반 이렇게 하면 모를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과 순찰을 분명히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순간에 물론 경찰을 비난할 수 있지만 경찰에게 할 수 없는 일을 하지 못했다고 우리가 비난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준비되어 있는 2시간 만에 외국 나가는 거를 경찰이 그걸 잡지 못했다. 그래 너희들 잘못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치밀하게 준비했는 이들에게 비난을 해야지 잡지 아하. 못한 경찰을 이걸 왜 못 잡았으라고 이야기하면 경찰의 입장에서도 당황할 수밖에 없을 듯해요. 그래서 국제사법 공조 강화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는 범죄라는 게 도메스틱, 국내 내에서의 범죄가 아니라 국외에서 범죄가 나가서 범죄인 인도를 받을 수 있을 때 그 범죄인 인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 인터폴도 고민해야 되고 국가에서도 외교 역량 늘려서 만약에 A라는 우즈베키스탄으로 갔으면 딱 전화해서 이 사람 이런 사람이다. 우리나라에 보내줘 라고 하면 형사사법 공조가 딱 되고 범죄인 인도가 잘 만들어져서 바로 우리나라에 환송받을 수 있는 정말 어떻게 체계적인 어떤 그 범죄인 인도 조약에 대한 고도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민수 대변인,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CCTV가 이제 곳곳에 많이 설치가 돼 있어서 웬만한 이 강도 사건이나 이런 범인들은 비교적 쉽게 잡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범행 직후에 이렇게 해외 도피해버리면 이건 뭐 CCTV 있으나 마나 소용이 없잖아요. 이거. 저렇게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돼서 4시간 만에 도피를 하면은 실제 특정하는 시간보다 빨리 도주를 하면 잡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번 기회에 이렇게 우리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하는,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 성공하는 사례가 자꾸 아하. 늘면은 모방 범죄가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맞아요. 그래서 이걸 끊어내는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벌어졌을 때 빨리 특정할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인력들, 그 해당되는 과학 수사에 관련된 인력들을 좀 보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좀 전에 승 의원님 말씀했지만은 도피를 했는데 그걸로 도피가 이루어져 버린다 하면은 계속 일어날 수 있거든요. 어느 나라를 도망가더라도 한국 경찰이 끝까지 추적을 하고 송환을 될 수밖에 없다. 이거를 분명하게 심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범죄 저지르고요. 해외 도피하더라도 꼭 빨리 잡힌다는 거, 이런 거 좀 빨리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자식을 두고 집을 떠난 친모가요, 50년이 넘어서 모습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이유 다름 아닌 보험금 때문이었다고 하는데
자, 이 사건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민 기자, 이거는 우선 상황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 배를 타는 선원이었던 김종한 씨가 실종이 된 건 2년 전 일이었습니다. 네. 거제 앞바다에서 폭풍을 만나 실종이 됐는데 시신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이 사망으로 인정이 되면서 사망 보험금이 나왔는데요. 이게 2억 3천만 원입니다. 회사에서도 보상금 차원에서 합의금 5천만 원을 내서 3억 원 정도의 보상금이 확정이 됐는데요. 네. 문제는 이 돈을 소식을 듣고선 친모가 나타난 겁니다. 이 김 씨가 2살 때 집을 나갔던 생모인데요. 무려 55년 만에 자기가 엄마니까 이 보험금을 갚겠다라고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 김 씨의 친 누나가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서 이 상속권을 놓고 이렇게 유산 다툼에 나섰는데요. 이 지금 80대가 된 이 친모 다른 가정을 이루고 살았던 겁니다. 사실상 엄마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아 왔는데 이렇게 법원에서는 이 어머니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험금 3억 원을 어머니가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 친모가 아들에 대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전혀 왕래가 없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 친모가 또 시댁에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나왔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참작해서 판단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이 친모한테 지금 이 친누나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이 친누나하고 친모하고 이게 이제 보험금 갖고 이게 다투니까 두 분이 화해하셔라 했더니 친모가 그것도 거절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법원에서도 이게 55년 만에 생모가 나타난 상황이잖아요. 네. 조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누나에게 보험금의 40% 정도를 넘겨줘라. 이렇게 이런 선에서 좀 마무리하자라고 합의안을 냈습니다. 근데 친모가 이를 거절하면서요. 이제 항소심 재판이 끝났는데 법적 분쟁이 더 이어질 예정입니다. 승진 의원님. 보험금 때문에 50년 넘게 따로 살다가 나타난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누님하고 화해하라 그랬는데 이걸 거절한 게 더 놀라워요. 이 누나한테도 엄마잖아요. 그럼요. 사실 이런 사건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한데요.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했을 때 상속을 주장해야지 부모가 부모의 역할도 하지 않으면서 마지막 순간에 그 유족의 마음을 후벼 파는 일을 하는 걸 저희들은 한두 번 목격했는 것도 아니고 이후에 이야기하겠지만 이런 어떤 법을 막기 위해서 수많은 구하라법들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떠한 법도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개탄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왜 이게 합의가 안 되는 줄 아세요? 지금 우리 그래프에도 나와 있지만 자기가 다 가져갈 수 있어가 그래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사실혼 관계에 배우자가 있는데 사실혼이라는 게 입증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혼을 입증하려면 같이 살아야 되고 그다음에 시댁과 친정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부 관계가 존재를 해야 되는 그런 게 다 입증이 돼야 사실혼이 되는데 법원이 아니야 사실혼 아니야 라고 했으니까 현재의 부인은 지금 부인이 아닌 거예요. 남인 거예요. 그러면 핏줄로 내려오는 첫 번째에서 부양을 안 한 부모라 할지라도 당연히 그 배우자가 자기가 전부 다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민법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받을 수 있는데 그걸 왜 합의를 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다 받을 수 있는데 굳이 그 사람과 합의해서 5대5? 난 그런 거 안 할 거야. 법이 나에게 전부를 주는 걸로 되어 있어. 이렇게 아마 주위에는 변호사들에게도 아마 그 어느 정도 법률적 자문을 받았을 것이라고 저는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런 법들이 지금에 만드는 법이 현재 2023년에 우리의 가족관계와는 맞지 않는 그런 법들이 있어서 그걸 좀 바꾸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조금 전에 1, 2, 3순위 있던 그 그래프 한 번 더 띄워주실래요? 승지현 의원이 조금 전에 설명도 했지만 어쨌든 자 사망했을 때 보험금 상속 순위가 1순위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입니다. 근데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2순위 바로 다음 순위로 내려가는데 부양을 했든 안 했든 어쨌든 간에 친모가 2순위입니다. 그리고 3순위가 친누나입니다. 2순위가 친모, 1순위가 인정되지 않아서 2순위 바로 친모가 적용됐다 하더라도 이 친모 입장에서는 적용되지 않았던 1순위는 며느리였고요. 그 다음 순위인 2순위는 친누나, 본인의 혈육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화해를 하라 그랬지만 이걸 거부했습니다. 이 거부당한 친누나 심정이 어떨까요? 친누나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55년 만에 가족 정면에서 저희들 올렸어요. 빚만 있었으면 안 왔죠. 이 사람들 올 사람들 아닙니다. 2살 때 버린 그 부모를 인정을 해준다는 거는 저는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와요? 어떻게요? 저희들은 어릴 때 부모 엄마라는 것도 불러보지 못하고 저희 할머니 집이 너무너무 가난해갖고 제가 7살 때 동네 애기를 봐주고 그 조금 그 쌀 같은 거 받아갖고 동생이 거리 먹이고 부모 엄호를 하지 않는 사람 법적 권리를 바탈시켜야 됩니다. 저는 대법원 갑니다.
저는 끝까지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만나가지고 이야기할 것이고 한동훈 장관님도 만나가지고 이 법이 도대체 어떻게 하고 이 법이 이렇게 되는지. 이동석 전 행정관. 고 김종환 씨의 친누나 김종선 씨가 울분을 토합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뭐 빚이 있었다면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저게 참 저는 마음을 찔렀는데요. 지금 뭐 2살 때 부모께서 이렇게 버렸는데 친모가. 근데 이거는 저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전혀 맞지 않는 판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국회가 나서야 됩니다. 사실 이게 20대, 21대 국회에서 계속 논의가 됐지만 법안 통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뭐 이런 문제에 있어서 누가 어떤 여야가 이견이 있겠습니까? 문제는 바로 잡아야 될 것이고요. 국회가 조속히 해결해서 이런 문제가 다시금 이런 언론에서 나오지 않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민지수 기자, 참 3년 전에 아까 잠깐 언급 나왔지만 고 네. 구하라 씨 살해하고 너무나 비슷해요, 이게. 맞습니다. 2019년에 구하라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후에 그 다음 해에 비슷한 일이 있었죠. 맞아요. 20년간 연락을 끊고 살던 구 씨의 친모가 나타나서 막대한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습니다. 네. 구 씨의 오빠가 어린 구 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재산의 절반을 받아가려 한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면서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이 보험금도 받을 권리 인정하지 말자, 일명 이 구하라법 제정을 청원했습니다. 맞아요. 이 국회에 나가서 호소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 법안은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 당시 구 씨의 오빠 목소리 한번 듣고 오시죠. 앞으로 이제 이 가슴 아픈 상처를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았으면 싶어서 구하라법의 통과가 평생을 슬프고 아프고 외롭게 살아가는 동생을 위하여 보면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모는 우리 동생이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죽을 때까지 우리를 보러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동생이 빚만 있다면 가연 왔을까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재산을 부모가 반반 나눠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를 어릴 때 버리고 간 엄마에게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한민수 대변인, 지금 서영교 의원 얘기도 들었지만 이른바 구하라법 서영교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 여지껏 소식이 없어요, 이게. 제가 방송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당 서영교 최고위원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세요? 길게 통화하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취재를 했는데요. 본인도 이 2심 결과에 대해서 대단히 분노를 하면서 어제 일단 그 법사위에서 논의가 막 시작됐다고 합니다. 어제 법사위에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가 시작이 됐다고요? 그리고 본인이 2020년 6월에 발의한 법안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기재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서영교 의원이 어제 법사위에 직접 가서 법안의 취지를 설명을 하고 이게 빨리 신속하게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 정말 부양의 의무를 안 한 부모가 이렇게 상속을 받는 것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법만 있었다고 하면은 우리 김종서 씨 문제랄지 구하라 이 법만 있었다면 이런 억울한 일들이 생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서 의원도 계속적으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2심이 그리 됐습니다만 대법원에 또 상고를 하면은 이 법이 통과가 되면은 지금과 다른 재판 결과가 나올 거로 봅니다. 그리고 법안 심사 소위가 일소위에 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위원장인데 수 의원께서도 이게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걸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의 억울한 이런 마음들이 풀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서둘러 입법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민수 대변인 얘기한 것처럼 지금 3년이 지난 지금 돌아가는 상황만 들어보면 뭐 다행이기도 한데 어쨌든 당시에 제때 법만 처리가 됐었어도 이렇게 50년 만에 나타나서 보험금 가로챈 엄마들은 안 나타났을까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가 변하면 법도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과거에는 핏줄이라는 게 가장 중요했죠. 맞아요. 피가 어떻게 다른 것보다 가장 중요했지만 2023년 정말 자기의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핏줄이 있다라고 그 재산을 받아가는 것. 아까 그 유가족이 절규를 하고 있잖아요. 정말 빚이 많았다면 그 빚을 갚으러 부모가 왔을까? 저는 안 왔다라고 감히 확신을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있었던 일이 구하라 이후에 단 한 번도 없었다면 저희들이 까먹을 수 있는데 네. 그 구하라 이후에 지금 매번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소병철 의원 저도 잘 알고 있는데요. 진짜 의원님께 제가 정말 머리 숙여 부탁드릴 테니까요. 그 국민들의 아픈 마음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이거는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의 차이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 과거에 피가 중요했다면 현재는 그 피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의무가 반드시 이행된 부모에게 상속이 주어질 수 있도록 좀 법이 빨리 하루속히 개정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가 법안을 들고 잠을 자면 안 되는 이유, 이번 사례를 통해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뉴플리 오늘 제목은요. 이재명 이번엔 반쪽 출석, 오전 2시간만 돼 사일은 안 된다더니입니다. 어제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 이재명 대표 오늘 오전 다음 주 4일에 검찰 출두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건이 붙었습니다. 이날 오후에는 오염수 관련 중요한 국제회의가 예정되어 있어 오전 시간에만 조사를 받겠다는 건데요. 이재명 대표는 사직생의 각오로 단식 투쟁에 나서면서도 당무 일정을 정상 소화하며 투쟁한다는 기조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검찰 조사에 있어서도 당당히 응하겠다는 그런 입장 거듭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고집하는 오는 4일에 출석하겠습니다. 다만 일시 조정이 불가능한 일정 등을 고려할 때 4일에는 1차로 오전 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주 중 검찰과 협의해서 추가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같은 입장은 오전에 검찰에 전달됐고 현재 협의 중입니다. 꼼수와 방탄용 그런 단식이 아니냐는 이런 평가를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만할까요? 예,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이 민주당 브리핑 딱 30분 만에요. 이 수원지검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측 언제는 4일은 절대 안 된다라고 통보하더니 단식에 들어간 다음 갑자기 4일에 나오겠다고 통보했다. 그것도 오전 2시간만 조사를 받고 나머지 조사는 그 다음 주에 나와 받겠다라고 재차 통보했다고 했습니다. 이 검찰 측 이 2시간 만에 조사를 하다 마는 건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 시간 안에 조사가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좀 익숙하지 않은 이야기네요. 통상적인 수사 절차나 과정을 감안하면은 특별히 뭐 야간에 심야 시간에 조사를 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기도 하지만은 오전에만 조사를 받겠다고 하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검찰에서 그거를 수용할지는 조금 의문이 됩니다. 네, 이렇게 소환 날짜 아직도 확정이 안 된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단식 26시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최고위도 본청 앞에서 흰색 셔츠 차림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조금 어수선한 상황이긴 한데 최고위원 회의를 이 현장에서 하게 됐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저의 단식 때문에 어제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아주셨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저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이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국민들이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이재명이 우리 답답한 가슴을 사이다처럼 뚫어주는 거야? 이제 이재명이 우리의 이 어려움을 윤석열 정권과 싸워서 이겨주는 거야? 라고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직생의 각오로 이재명 대표가 싸우니 우리도 확실하게 현 정권의 문제가 무엇인지 싸워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글들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네, 어젯밤 국회 앞에는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과 보수 유튜버들이 한자리에 모셨습니다. 민주당 대표의 단식 현장을 생중계하기 위해서였는데요. 현장에선 단식과 폭식 공방 이어졌습니다.
국회 본청 앞이 여기는 평화로워 보이는데 이 앞이 난립니다. 한번 국회 풍경 한번 잠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이 출연할 기회입니다. 네, 이번 단식으로 이재명 대표가 2016년에 올린 페이스북이 재소환됐죠. 이 성남시장 시절 당시 이정현 당대표의 단식은 자신의 단식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건 땡깡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글을 풍자해서 여권에서는요. 이재명 대표님, 이재명 시장님이 단식하지 말랍니다. 미래의 나는 타인이라는 풍자도 나왔습니다. 해시태그 이재명은 합니다. 말바꾸기라는 비판이 이어졌는데요. 명분도 출구도 없는 단식이다. 방탄용이다. 여당의 이런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 천재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제가 보기에 역시 정치 천재다. 과거 이재명 대표가 한번 단식을 했던 적이 있어요. 김종인 당시 당 비대위원장이 그거 우리가 해결할 테니까 걱정 마라. 그렇게 해서 이제 단식을 풀면서 역시 단식은 시작할 때보다 끝날 때 명분이 중요하더라.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도 자신이 이제 단식을 끝낼 때 어떤 명분을 동원할까 그 생각을 지금 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또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찬바람 불 때 되면 교도소 갈 거라 그러는데 오늘 아침 일어나니까 조금 이제 바람이 선선해졌어요. 네, 이동석 행정관님, 이번엔 반쪽 쪼개기 소환 조사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오전에 2시간만 1차 조사 받겠다라는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수사 협조의 통상적인 절차를 잊어버리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소환 조사 시기를 조율한다든지 쪼개기 수사, 저는 이거는 전형적인 이재명 대표의 갑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일반 국민이 검찰에 출석할 때 검찰을 향해서 저 좀 이따 가겠습니다. 저 안 나가겠습니다. 저 2시간만 출석할게요. 이런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저런 행보 결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민수 대변인, 밤샘 의총도 있었고요. 단식 현장에도 직접 다녀오셨을 텐데요. 지도부 입장은 좀 어떤 상황입니까? 그런데 저는 좀 씁쓸합니다. 왜 대한민국 국민에게 모두 공평하게 적용돼야 될 검찰의 수사권이랄지 이런 것들이 유독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가혹해요. 검찰이 처음에 요구했던 게 30일이었습니다. 네. 30일 할 때 이재명 대표는 그때 국회 일정들이 있으니까 제가 당당하니까 바로 가겠다. 24일이었습니다. 검찰이 24일 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게 모든 혐의를 입증해놨다고 언론을 통해서 알리는 검찰이 24일 간다고 하니까 안 받았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토요일인 26일 날 당무나 국정에서 일이 쉬는 토요일 날 가겠다니까 검찰이 좀 약간 궁색한 변명을 댔어요. 이재명 대표가 오면은 방의원들도 출근을 해야 되고 하니까 안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또 못 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제 본회의도 없고 나름대로 이제 회의 일정이 없는 11일, 9월 11일이 있는 주에 가겠다. 검찰이 날짜를 골라달라, 선정해달라 했더니 4일을 계속 고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4일 오전 중에 최고위원 끝나고 가겠다. 그리고 오후 2시인가에 제가 하는 일정이 있습니다. 그게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국제 공동회의예요. 미리 예정되어 있던 행사라고.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잡혔고 국제 연대를 하는 첫 열리는 회의입니다. 여기에 당대표가 참석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받고 길어지게 되면은 다음 날짜를 잡아주면 또 받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바로 이제 수원지검이 안 된다. 4일 날 온통 다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에서 변호인이 제시한 게 11일이면은 검찰이 고집하고 있는 4일하고 불과 7일 사이입니다. 일주일 차이죠. 네. 그런데 왜 이렇게 4일을 고집하면서 마치 이재명 대표가 지금 조사를 안 받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에 야당 대표가 5번째 조사를 받으러 갑니다. 소환 조사 한 번도 안 넣은 분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름 얘기 안 해도 다 아시는 분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검찰이 유독 이재명 대표를 이러면은 민주당 진영에서나 지지자들이나 많은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망신을 주고 민주당을 모욕 주기 위한 거 아니냐.
정치적 의도가 깔린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살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일단 검찰에서는 이 반쪽짜리라면 4일 조사는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통보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다시 11일 주간에 나가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조금 전 본회의장에 들어서면서도 취재진 질문이 이어졌는데 직접 듣고 오시죠. 단식 이틀째신데 컨디션 괜찮으세요? 검찰이 4일 출석 풀조사 받으라고 지금 고집하고 있는데 좀 응할 계획 있으실까요? 그 문제는 제가 미리 이미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혹시 날짜를 다시 조율할 생각 있으신 건가요? 혹시 검찰이 4일 말고는 아무 날짜도 안 받겠다고 하면 그래요? 혹시 그때도 출석 과정이 아주 심하신데 최대한 날짜를 조율해볼 의지 갖고 계신 걸까요? 제가 언제나 조사를 피하지 않는다, 협조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그날만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최대한 날짜를 조율하고 출석하겠다는 의지 그대로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승재현 박사님, 형사법 전문가시잖아요. 이재명 대표 조사 언제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뭐 그거는 두 분의 협조, 두 분의 합의가 제일 필요하겠죠. 네. 할 것이고 검찰의 입장에서 그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그냥 보통 사건이라고 뭐 또 시청자 여러분께서 제가 또 뭐 정치적 사건에 중간에 확 들어가면 그걸 정치적 해석기로 막 돌리시던데 일반 해석적으로 보면 만약에 피의자가 나오고 저 앞에 검사가 있으면 검사가 피신이라고 해서 피의자 신문 조서를 받을 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그 검사의 마음이 읽혀요. 제가 민지숙 기자님하고 인터뷰를 하면 민지숙 기자님한테 1번 질문하고 2번 질문하고 3번 질문하면 4번 질문이 뭔지를 알 수가 있을 거잖아요. 기성정결로 나오니까. 그런데 오전에 받으면 오전에 패는 다 보이고 마지막에 중요한 기성증결, 전결이 오후에 있는데 오후를 못하고 한 6일 정도 있으면 분명히 검찰은 패는 보이고 피의자는 다시 돌아가서 그 피의자 준비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고 뭐 이게 만약에 일반인 같으면 그러면 긴급 체포를 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되는데 뭐 지금 한 대한민국의 야당의 대표에게 그럴 수는 도저히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검찰에서는 그날 전일 수사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검찰과 우리 당대표, 그러니까 야당의 당대표가 좀 협의를 해서 제대로 좀 수사를 받고 저는 야당의 당대표가 2번, 3번, 4번 나오는 거 별로 원치 않거든요. 그러면 한번 날짜 딱 제대로 잡아서 수사가 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어차피 그 이화영 재판이 29일, 30일이니까 그 전에 소환하는 건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그 이후에 저 대북 송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림이 잡혔다면 날짜 딱 정해서 하루 왼종일 수사 받는 게 필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단식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석 행정관님, 이재명 대표 과거에도 단식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엔 좀 상황이 다르긴 한데요. 이번 단식 투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국민의 관심을 지금 끌고 있지 않습니까? 뭐 어제 오후부터 계속해서 언론에서 오늘까지도 뭐 내일까지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얻은 것은 있지만 잃은 게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 뭐 비명계에서는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재명 대표가 단식하다가 병원에 실려가면 뭐 수사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 뭐 그런 쓴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친명계에서는 계속해서 뭐 이런 행보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이런 단식에 해야 된다 그런 목소리까지 나오면서 결국 당에 이런저런 목소리가 나오면서 결국 분란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한민수 대변인님, 그런데 야당 대표가 이렇게 단식 투쟁에 나선 상황입니다. 사실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만 여야가 물밑에서 뭔가 협상을 하고 합의를 하고 이런 지점이 있었는데 이번 케이스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희들은 기자를 하면서도 취재를 많이 했고 이제 국회에서 근무하면서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느 이제 야당 지도자가 단식을 하게 되면은 여당에서 아니면 혹은 청와대죠. 예전에는 지금 대통령실이겠죠. 고위 인사들이 밀사 아니면 협상 파트너로 와서 외부의 기자들한테 노출되지 않게 나중에 알려지는 거죠. 와서 이제 요구 조건이랄지 하면서 일단은 말리죠. 말리고 뭐 건강이 상하니까 정치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게 우리가 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협치의 대상이고 같이 국정을 운영하는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노력할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협상하면서 타협점을 만들어 가는데 저는 이번에는 사실 그 가능성이 높은가 이런 회의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를 취임하고 1년 반 동안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협상,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을 안 한 거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정말 우리 사회 곳곳에서 퇴행과
정권의 폭주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재명 대표가 얘기합니다. 많은 국민들이나 기자들이 왜 단식합니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퇴행, 국정 폭주, 온갖 민주주의 퇴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서 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야당 대표 이번 단식을 계기로 대통령께서도 국정 기조를 좀 대대적으로 좀 바꿔주시고 단식이 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뉴플리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앵커의 픽 함께 보시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여전히 이를 두고 공방이 가열되고 있죠. 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일본 기시다 총리 그리고 람 이메뉴얼 주일 미국 대사가 같은 날 같은 행보를 보여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 모습 영상으로 먼저 좀 보겠습니다. 이동석 기자관. 먼저 윤석열 대통령 어제 노량진 수산시장 방문했는데 수산물에 신경 상당히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최근에. 네, 무엇보다 국민의 불안을 종식시키는 게 아무래도 국가의 수장의 역할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수산물 먹방 행보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민주당의 가짜 뉴스에 국민께서 계속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국민은 오히려 싸늘하게 이렇게 반응하는 모양새인데요. 그 일례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그 부산에서 지금 전어축제가 있는데 전어축제가 지금 대박을 쳤다고 합니다. 일반 지금 현재 3배까지 매출이 늘어났다. 이런 소식까지 저는 언론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수산물에 대한 관심 국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알려주실 걸로 보이고요. 저는 일단 지금 정부가 감시태세를 굉장히 늘리고 있습니다. 감시태세요? 맞습니다. 오염수 처리수가 오는 과정에서 우리 동해상에 대한 감시태세를 늘리고 있으니까요. 국민들께서도 정부를 이렇게 믿고 따라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한민수 대변인 뿐만 아니고 일본 기시다 총리, 주일 미국 대사 또 같은 날 이렇게 아까 문어 이렇게 먹는 모습 봤는데 혹시 우리 그날 이렇게 좀 합시다 이렇게 연락하진 않았겠죠? 설마 그러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한국의 대통령과 일본의 총리, 주일 미국 대사까지 같은 날 저렇게 하는 모습들. 지난번에 한미일 정상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일본 언론에서 한국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관계는 아웅의 호흡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말로 풀면은 이신점심 이 정도로 너무 이제 잘 맞는다 그런 표현을 했는데 같은 날 이런 시식 표현이 그렇습니다. 먹방 쇼까지 언론이 많이 쓰니까요. 먹방 쇼를 펼치는 모습을 보는 우리 국민들 저는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아요. 오늘 당장 조사에서도 우리 국민의 75%가 8명 가까이죠. 10명 중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해양 우리 수산물들이 오염이 될까 걱정을 하고 있다. 보수 진보를 다 떠나서 모두 높았습니다. 지역을 떠나서 다 높았습니다. 영원함을 떠나서. 이런 상황에서 왜 일본은 자기 국익을 위해서 그냥 내다 버리는 겁니다. 가해자예요, 쉽게 말하면. 피해자는 우리 한국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우리 대통령한테 원하는 게 물론 안심시키기 위해서 먹는 것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건 저런 모습은 아닐 거예요. 일본에다가 일본 전문가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원전을 지은 사람이 100년을 걸릴 수도 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방류 중단을 당당히 요구하는 대통령을 보고 싶지 가서 똑같은 날 이렇게 먹고 다니는 모습을 볼 때 글쎄요, 저만 불쾌하겠습니까? 저만 불편할까요? 그리고
우리 이행정 관도 민주당 탓을 했는데 우리 민주당이 지금 오염수 버렸습니까? 우리 국민들과 함께 더 이상 버리지 마라, 일본. 기시다 총리, 이제 멈추십시오. 이거를 요구하고 있는 왜 우리 민주당을 욕을 합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한민수 대변인이 여론조사 얘기를 잠깐 했는데 아마 오늘 발표된 갤럽 조사를 얘기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준비했는데 오늘 갤럽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수산물 먹기 꺼려진다가 60%였고요. 꺼려지지 않는다가 37%였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한민수 대변인이 언급했죠. 걱정된다는 응답이 75%, 걱정되지 않는다가 25%, 그리고 바다의 오염 가능성에 대해서 73%는 오염 가능성이 있다. 21%는 오염 가능성이 없다. 뭐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승재현 위원은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지금 여론조사 결과로는 수산물 먹기가 꺼려진다가 60%거든요. 그런데 뭐 아까 같이 영상도 봤지만 각국의 수장들이 이렇게 수산물 이렇게 먹는 모습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이런 걸 보면 아유 뭐 수산물 뭐 먹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느끼세요? 아니면 다르게 느끼세요? 어떠세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불안해요. 불안한 건 맞죠. 아니 나온다는데 불안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불안함을 잠재울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먹는 모습도 가능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오염된 처리수가 나오는 것 자체가 안전하다는 게 우리한테 끊임없는 입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안전에 대한 끊임없는 예, 입증. 그래서 그 먹는 게 위험한지 위험 안 한지 그게 입증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먹는 게 절대로 삼중수소가 없다는 게 입증이 되면 저런 갤럽 조사는 다음 달에 바뀔 수 있습니다. 여론은 추이예요. 그렇죠. 추이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 꺾는 거는 과학이라고요. 과학이 이렇게 여론을 꺾으면 저건 다음 주에 또 다르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물론 먹는 모습, 정부에서 그걸 노력하는 모습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노력하는 모습이 결과적으로 성공하려면 그 그러니까 오염된 처리수가 안전하다는 게 입증될 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걸 좀 과학적으로 더 정밀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지수 기자, 요즘에 뭐 여기저기서 수산물 먹자 얘기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손님들 많아질 테니까 수산시장의 상인들은 좋아해야 되는데 오히려 좀 볼멘 소리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왜 본질이 아닌 생선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냐라는 겁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30년 넘게 횟집을 운영한 대표 이야기로는요. 요즘 수산시장에 사람이 적은 건 오염수가 주 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한 여름철에는 수산물 소비가 적어서 이곳 상인들도 돌아가면서 이제 휴업을 한다라는 건데요. 이 오염수보다는 오히려 요즘 젊은 사람들 지갑 사정이 좋지 않은지 좀 비싼 화로를 사는 횟수가 조금 줄어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정치인이나 언론에서 너무 오염수인지 처리수인지 이런 내용에 조용히 해주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 그게 더 상인들과 국민을 도와주는 것이다. 이런 볼멘 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지금 정치권에 현직에 계신 분이 이제 한민수 대변인밖에 없어서 제가 한민수 대변인께 여쭤볼게요. 수산시장에 지금 손님 줄어든 거 이거 오염수 때문이 아니고 계절적인 것 때문에 그러는데 왜 자꾸 오염수 얘기를 갖다 붙이냐. 정치권 이거 신경 좀 써주라 하는데 제1야당 대변인이신데 이 지적 어떻게 좀 드리겠어요? 저런 목소리도 당연히 새겨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아프게 저희 정치권이 바뀌고 우리 민주당이 더 잘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뭘 어려워하시는지를 맞고요. 보듬어 안는 게 맞고. 얼마 전에 목포에 이제 저희 당 지도부가 모두 내려갔습니다. 네네. 내려가서 현장 최고위원도 하고 봤는데 거기 수산업 관계자들, 시장 관계자들도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확실하게 우리 수산물의 전체 한 60%를 전라남도가 차지하고 있는데 생산에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된 뒤로 수산물 가격이 폭락을 한 건 맞습니다. 가격이 예, 많이 뭐 손님이 이거 말고 이제 가격이 폭락을 많이 해서 되게 어려워하고 그런 하소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정말 방류가 일주일이 됐는데 그 일본 관계자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년의 폐로가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면 정말 수십 년, 길게는 100년을 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빨리 방류를 중단할 수 있는 국제사회 연대도 하고 국제해양법 재판소도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당으로서는 당론으로 4법을 채택을 해서 이번 국회에 빨리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그중에 그런 법들이 있습니다. 일단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특히 피해 보신 분들, 우리 어민들을 우리 정부가 빠르게 피해 대책을 해드린 다음에 이 돈 우리 혈세로 쓰면 안 되잖아요. 일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법안을 입법하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가해, 책임이 있는 일본으로부터 추후에 받아낼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이
이런 특별 안전조치 4법을 만들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승재 의원, 조금 전에 우리가 기시다 총리 이제 문어 이렇게 먹는 모습 봤는데 기시다 총리가 어떤 장관한테 대노했다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뭐 이거 일본 이야기라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일본 안에 있는 이제 노무라 데스로라고 농림수산을 담당하는 이제 정부의 관료예요. 우리로 치면 이제 장관인데. 농림부 장관. 예, 농림부 장관 정도인데 무슨 말을 딱 하는가 하면 강요회의 마치고 난 다음에 오염수 방류 이후 평가 등에 대한 정보 교환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본에 있는 장관이 제 얘기하면 이거 오염수 맞잖아요. 아, 오염수라고 언급을 했다고요? 예, 오염수. 저 깜짝 듣고 그러면 진짜 우리 반대해야 됩니다. 저게 정말 일본의 생각이라면. 그러니까 그 기시다 총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일본 안에서는 그 오염수가 트리티드 워터라 그래가지고 처리된 물. 그래가 지금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 가끔 이야기하고 있는 오염 처리수라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유감스러운 일이다라고 하면서 약간 대노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좀 이렇게 그 말을 철회하라라고 하니까 그 오염수 발언에 대해서 이제 노무라 그 장관이 불쾌하게 해서 미안하다. 보통 말할 때 오염수라는 용어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데 왜 이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다는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머릿속에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말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일본뿐 아니고요. 우리 정치권에서도요. 이 후쿠시마 오염수 명칭을 놓고 설전이 벌어집니다. 먼저 정부 여당 목소리 좀 듣겠습니다. 당에서 공식 입장을 정하고 뭐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지금 이제 실제로 배출되는 것이 오염수를 처리한 후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그 의미를 그게 반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의견인 것 같아 보이고 국제적으로도 이 트리티드 워터 그러니까 처리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 오염수가 방류되고 있다. 이것은 핵폭탄과 같다. 그 논리는 전혀 안 맞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과학적으로 처리된 오염수입니다. 아니면 IAEA가 얘기하는 알프스라는 과정을 거쳐서 처리된 오염수. 이것이 저는 과학적으로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동석 행정관, 지금 뭐 여당 쪽에서는 이제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로 부르자 뭐 이런 기류로 이제 좀 계속 흘러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잠깐 또 조금 전에 김기현 대표 얘기를 들었더니 뭐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지금 뭐 어때요 입장이? 저는 당의 입장은 일단 처리수로 통일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처리수. 네, 맞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과거 뭐 북한 미사일 발사 당시에도 이게 발사체냐 미사일이냐 이러면서 이제 국민이 굉장히 혼돈하셨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국민의 이런 혼동을 없애기 위해서는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용어 정리를 무조건적으로 처리수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저희 조금 전에 이제 이동석 전 행정관 얘기하는 도중에 이제 그래픽이 나왔는데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게 명칭 저희가 좀 정리했는데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뭐 EU나 좀 유럽 국가 그리고 일본에서는 처리수라고 지금 부르고 있고요. 중국하고 북한에서는 핵 오염수 이렇게 부르고 우리나라에서는 처리수로 부르느냐 오염수로 부르느냐 지금 요거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당이나 정부 기류는 좀 처리수로 바꿔 부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기류인데 또 야당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또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당의 목소리도 좀 듣겠습니다. 지금 오염수였던 것을 이제 처리수로 바꾸려고 생각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게 바꾼다고 오염수가 처리수가 됩니까? 오염수는 오염수죠. 오염돼 있는 것인데 네. 그걸 처리수라고 말한다고 해서 오염이 없어지냐 말이죠. 지금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하겠다는데 창씨 개명이 딱 떠오릅니다. 어쩌면 하는 일이 이렇게 똑같습니까? 창씨하고 개명하면 본질이 바뀝니까? 창씨 개명할 거면 기왕에 하는 거 처리수가 아니라 청정수라고 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국민을 무시하거나 우롱하지 마십시오. 한민수 대변인, 와 창씨 개명 언급까지 나오네요. 좀 전에 일본의 그 농림수산 상인가요? 예. 장관이죠. 일본 내각에도 그래도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구나 제가 느꼈습니다. 저분이 원래 생각하는 게 오염수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런 얘기를 했고 기시다 총리도 뭐 속으로 오염수라고 생각을 할 거라고 봐요. 그거는 뭐 본인들 생각이니까 저희가 알 수는. 근데 한번 보십시오. 미국이 지금 뭐 미국 정부는 뭐 문제를 삼지 않겠다고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의 이 해양에 관련된 100여 개 연구소가 이 삼중수소 여전히 걸러지지 않고 위험하다는
합동 연구 발표도 하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 우리 정부가 내년 예산과 함께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비용으로 8,200억 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얼마인지 아십니까? 일본이 저 해양에 투기하는 전체 드는 비용이 310억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방류를 못하게 했고 다른 방법을 찾아냈다면 우리 국민 혈세 8,200억 원이 쓰이게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돈뿐만 아니고 우리 정부는 유튜브에 10억 원을 투입을 하고 대통령실 예산으로 홍보 예산을 찍어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 절대 다수가 이렇게 반대를 하고 불안해하고 있는데 꼭 저렇게 명칭을 처리수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국민을 이기는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국민 뜻을 반하는 정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일본은 철저히 본인들 국익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딱 하나 제가 묻고 싶어요. 대통령실이나 국민의 힘에다가 정말로 과학적으로 안전하면은 일본이 왜 버리겠습니까? 국내에 사용하면 되죠. 화장실 물도 쓸 수 있는 거고 공업 용수도 있고 그러면 저렇게 버리고 우리는 이렇게 홍보 영상까지 찍는데 그럼 우리가 얻어내는 국익은 뭐가 있습니까? 제가 모르겠어서 그러는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딱 한 개만 알려주십시오. 우리 국익이 뭔지. 자, 여야의 각자 입장 들어봤는데요. 뭐 오염수, 처리수 이 명칭에 앞서서요. 어쨌든 방점은 국민 안전에 먼저 좀 찍히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